경찰 예산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특징상 분류를 보면 이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찰 예산 대부분은 일반 회계죠. 특별 회계라는 것은 우리 경찰병원처럼 책임 운영기관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충당을 하고 그 설치한 소관부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이러한 특별회계 적용이 점차 늘어가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성립 과정상의 분류를 보면은 본 예산은 정상적인 절차로 확정된 예산을 말합니다. 준 예산은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에 준해서 쓰는 예산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필요한 정도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를 보면은 뭐 시설 유지, 운영, 공무원 보수 등 기본 경비를 지불할 수 있겠죠. 법률상으로 지출 의무가 있는 경우,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수정하는 예산이고, 아래에 있는 수정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을 했는데 미처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그 사정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립되기 전에 바꾸는 것이 수정 예산이고 의결이 된 이후에 바꾸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는 이제 후에 편성하니까 후, 추, 전, 수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셰프가 있다면은 자기가 아끼는 후추가 있겠죠. 그 후추를 후계자에게 전수한다. 그래서 후추 전수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 제도를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품목별 예산 제도가 있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있죠. 시대순으로 이제 품목별 예산 제도는 19세기에 나왔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20세기에 나왔습니다. 이 품목별 예산 제도는 그 19세기에 그 왕이 함부로 예산을 쓰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예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이 통제를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1929년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왔잖아요. 공황이 왔을 때 미국에서 이제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그 예산을 이제 퍼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전에는 통제 중심으로 예산을 관리를 하다가 이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이 품목별과 성과주의를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별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죠. 우리 경찰 예산 대부분이 이 품목별 예산 제도이고 우리 공무원 대부분이 또 이런 품목별 예산 제도이죠. 통제지향제이고 예산 담당자가 필요한 것은 회계 기술이겠죠. 장점은 회계 책임이 명확합니다. 회계 검사가 용이하고 행정 재량 범위가 축소됩니다. 자, 이 부분이 행정 재량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장점인가? 혹은 뭐 단점인가? 이렇게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품목별 예산제도의 태생의 목적이 통제를 위해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재량 범위를 축소를 한다면은 그것은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료 같은 것은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조직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세부 항목에 집중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 이렇게 실무종합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부 항목에 집중한다는 뜻은 이 품목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예산의 그 항목은 뭐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작은 순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단위인 목 단위별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 결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하거나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세부 항목을 가지고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을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황 변화에 따른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그렇겠죠. 이건 너무 세부 항목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생활비 같은 경우도 뭐 교통비 얼마, 뭐 의료비 얼마, 뭐 주거비 얼마, 또 뭐 통신비 얼마,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나면은 갑자기 뭐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딱 세분화시켜서 고정시켜 두면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변화됐을 때 이걸 바로바로 신축성 있게 써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놨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저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업가 지출에 대한 성과는 효과 측정이 곤란하고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 그리고 지출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그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비교를 해볼 때 사업 목적에 대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이 계획과 지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을 보면 사업별로 구분한 것이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액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뭐 도로 포장공사 사업 해놓고 단위 원가는 100m를 포장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뭐 전체 포장 길이 뭐 10km면 10km 뭐 이렇게 곱해주면은 바로 예산액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 원가에다가 전체 업무량을 곱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좋죠. 도로 포장 공사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편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 활동을 이해하기 편하다 그런 것이고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위에 그 품목별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신축성이 있죠. 어떤 항목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뭐 도로공사 전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 통으로 줘버리고 거기서 이제 신축적으로 뭐 아스팔트 까는데 얼마 뭐 시멘트 까는데 얼마 이렇게 뭐 정했다가 또 나중에 또 그걸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기능 중복을 회피할 수 있고 어떤 큰 사업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능 간의 조정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자원 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한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 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깔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보고 판단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이 품목별에 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다 좋은데 단점은 이 단위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 측정 단위를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뭐 경직성 경비 또 기본 경비의 적용이 곤란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전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일에 일부 또 전종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에 품목별로 하면은 한 사람에게 바로 인건비를 줘버리면 되는데 이 사업별로 하면은 그 사업에 소요되는 일부 인건비만이라도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이제 경제성 경비로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계산하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뭐 위에 보면 이런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62년도에 잠깐 도입이 돼가지고 그 일부 부처에서 한 2, 3년간 쓰다가 폐기됐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됐던 것이죠. 자, 아래 계획 예산을 보겠습니다. 계획 예산은 장기 계획과 또 단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경찰 활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다. 원래 이제 뭐 계획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일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실무종합에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본 계획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있죠. 장기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편성 들어가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나가기 전에 위에서 보면은 조금 비교할 게 있죠. 제가 이 칼라 표시를 해줬는데 성과주의 예산 같은 경우는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좋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계획예산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예산은 의사결정,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위한 예산의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성과주의에서는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연기준 예산이죠. 연기준 예산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에 연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점에서 재검토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힘들겠죠. 하지만은,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힘든 시기에 이런 연기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이제 전년도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뭐 늘려간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는 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본 예산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로 구분을 합니다. 경상 지출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죠. 뭐 인건비 같은 거. 그런 경상 지출은 경상 수입,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러한 경상 수입으로 충당시켜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 지출은 적자 재정과 공채 발행으로 수입에 충당케 하여 불균형 적자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고속도로 건설처럼 투자의 효과가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한 몇 년 동안 계속 돈만 들어가잖아요. 예산만 투입이 되죠. 그리고 그 효과는 또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선 이 막대한 예산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적자 재정 또 공제 발행으로 해서 돈을 먼저 투입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불균형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몰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겠죠. 그 일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뭐 5년간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그때 평가를 해서 어떤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대로 폐기한다라고 법에다가 규정을 해 놓는 거죠. 정부에서 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일몰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산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과정은 상당히 암기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또 집행을 하고 이제 결산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을 보면 이제 먼저 편성을 하고 여기서 심의를 하죠. 심의는 이제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하고 결산을 하는데 이 과정을 뒤바꾸어서 심의, 편성 이렇게 해두면은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정부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산 과정에서 심의란 말은 정부의 심의가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다 적어놨죠. 예산 과정에서 심의란 것은 국회의 심의를 의미한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절차가 중요하죠. 이 시기별로.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이고 또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두스로도 만들어 놨죠. 제가 아두스를 쓰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국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또 기재부에서 경찰청으로, 그 다음에 또 다시 기재부로 갔다가 국회로 간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사지요, 해산물은 1, 3, 5가 되겠습니다. 12시 전까지는 120일 전까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표를 적어버리면은 다 암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듯이 이제, 먼저 사는, 중기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5년 이상 신규 사업을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계속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제출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문자는 사입니다. 사업 계획서의 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경찰청에 보낸 것이 지침을 내려보내죠. 편성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청장이 기재부에 이제 예산 요구서를 보내는 것이죠. 예산을 이렇게 주시오 하고 예산 요구서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기재부는 대통령 승인 받아서 국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이제 1, 3, 5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듯이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입니다. 해산물이란 것은 해자는 우리 숫자법으로 1이 되죠.
히읗은 1입니다. 시읒은 3이 되고 미음은 5가 되죠. 그리고 이 해산문이라는 것은 그 야간에 작업을 해가지고 이 업판장에 들어오면은 오전이 싱싱하죠. 그래서 12시 전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0일 전에 예산이 제출돼야 되는데 이 120일을 내가 12시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면은 경기국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면은 평선 지층 같은 것, 또 이렇게 이제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 여기도 이제 기재부 장관이 나오고 여기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재부 장관이 나올 때는 다 이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암기를 딱 하시고,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좀 퉁퉁하신 사모님께서 해산물을 사러 왔습니다. 12시 이전에 11시 55분이죠. 사지오 해산물 12시 전에 해산물 사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은 국회에서는 종합정책질의, 또 부처별 심의, 개수조정,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러한 순서대로 된다는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출도 되었죠. 그래서 등문자를 따면 종부 개성이 되겠습니다. 30일 전까지 이 작업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30 전에 종부 개성한다라고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종부라는 것은 그 큰 집안의 맏며느리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도 안 된 새댁이죠. 새댁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시어머니가 무슨 아프다든지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이 30 전에 종부를 개성한 겁니다. 상당히 빨리 개성했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부 개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또 우리 정부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산 배정 요구서를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경자청에서 예산을 달라고 이제 배정 요구서를 하겠죠. 올리면은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이때 배정을 할 때는 예산 배정 요구서에 따라 분기별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기별로. 그리고 배정 계획을 또 대통령 승인을 받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나오면 항상 대통령 승인 받는다 그랬죠. 승인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이때 배정을 할 때는 감사원에다 통지를 해줍니다. 나중에 결산을 할 때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 배정 요구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그 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배정할 때는 감사원에 통지한다. 상당히 말이 길고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을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예산을 쓰게 되는 시점은 이때 배정이 될 때, 이때 우리가 예산을 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도, 이 말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출 원인 행위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계약조차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배정이 되지 않으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인 것이죠. 이 예산은 다 목적이 있죠. 우리 아까 품목별 예산에서도 목적이 있듯이 다 그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뭐 전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이제 목적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용이라는 뭐냐? 우리가 예산의 종류가 보면은 제일 큰 것부터가 이제 장입니다.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아까 품목별 예산할 때 이 목이 되는 것이죠. 가장 작은 단위로 예산을 쪼갠 겁니다. 품목별 예산이. 자, 그러면은 전용이라는 것은 이러한 작은 단위에 있는 세항이나 목 단위에서는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경찰청장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바꾸는 것이나 또 간단한 것은 미리
기재부 장관이 위임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예산을 전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용한다 그럴 때는 미리 기재부 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세항과 목 범위 내에서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용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장관항 사이에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더 큰 범위에서 바꾸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수 경비가 부족하다든지 환율이 변동, 또 뭐 재해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으면은 기재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이제 그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을 개폐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래 있던 뭐 조직이 바뀐 거잖아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그런 경우 같으면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이제 포인트는 장관항을 바꾸는 것이 이용이 되는 것이고 새 항목을 바꾸는 것이 전용이다.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항목 같으면 이제 뜸짤 때면 세목이 되죠. 세목은 이제 목입니다. 목. 우리 이제 경부 목. 이 목은 전용이죠. 그러니까 목 전용 뭐 어떤 안마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목 전용 안마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장관항에서 장관이 나오죠. 장관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세목 전용 안마기를 장관이 이용한다. 국회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목 전용 안마기를 우리 장관처럼 생기신 분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자, 이것이 세목 전용 안마기 장관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해야겠죠. 결산을 하는 것도 조금 써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을 하는 것은, 경기, 국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 편성할 때는 경기국이죠. 그런데 결산에서는 감기국이 되겠습니다. 감기국.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결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감사원으로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원에서 다시 기재부로 보내고 이제 기재부에서 마찬가지로 대통령 승인 받아서 국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감기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날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놈다오가 되겠습니다. 이놈다오. 아까 사모님께서 해산물 사러 12시 전에 갔죠. 자, 해산물 사죠. 12시까지. 지금 이 사모님이 가르치고 있지. 이놈다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놈다오. 자, 이놈다오는 이제 2는 2가 되죠. 그리고 숫자법으로 놈은 4가 됩니다. 여기서 다오는 5입니다. 그래서 다오는 5가 되겠습니다. 원래 숫자법으로 하면은 다는 이제 디귿이니까 2가 되죠. 원래는 2가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편법을 쓰겠습니다. 여기 다오라는 말이 좀 몇 번 나오는데 한 2번 나오죠. 다오라 나오는데 이때는 5하고 5라고 해서 5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2월 말 4월 10, 5월 20, 5월 31일까지 되죠. 그래서 앞머리 달만 따지면 2, 4, 5입니다. 이놈다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까지고 4월 10일까지죠. 이게 이제 이게 40일 간격이죠. 40일 간격이 되고, 또 여기서도 40일 간격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결산은 사실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40일 간격으로 좀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날짜까지, 안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위에서부터, 안계상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중기사업계획서입니다. 제가 중기를 생략을 했는데, 중기사업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청장은 이제 5년 이상 되는 신규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 이상 되는 것이 중기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중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세 할 때도 중은, 십진법에서 1에서 10까지 중에서 5가 되었죠. 그래서 15세기 전후가 중세가 되었죠. 여기서 중기라고 하면 중도 이제 5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사업이죠. 사업은 이제 영어로 하면 forup이 됩니다. 4를 up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이제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년이라는 것을 아무튼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5년 이상 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됐고, 이제 하면은
정리를 해보면 경기 경기국 사지오 해산물 12시 전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기재부는 무조건 대통령 승인 받아서 움직인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정부 개성 나이 30 전에 정부 개성해서 의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또 세목 전용 안마기를 장관이 이용한다. 국회 의결 받아서 그렇게 또 안개를 했고, 밑에 보면은 경기 감기국에서 이놈다오 245 이렇게 숫자까지 함께 암기를 했습니다. 자, 또 관서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금관리법에 있는데요. 관서운영경비는 금융기관이 예치하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라고 하면 지구대에서는 지구대장이 됩니다. 지구대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반이 되는 것이죠. 좀 이제 이 관서운영경비 쓰는 건 다 D브레인으로 하죠. 디브레인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때 입력하는 이제 정부 공통 프로그램입니다. 디브레인 뭐 아시죠? 디브레인으로 이제 하는데 지출관은 격리 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관이 지급해주는 돈을 가지고 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정부 구매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 구매 카드. 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 사용한다. 그리고 정부 구매카드로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서운영경비 잔액은 다음 회계년도 1월 20일까지 반납해야 됩니다. 120, 1월 20일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관서운영경비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외울 게 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500만 원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500만 원을 초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뭐 두 문자로 바로 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안여운료, 수업할 때 안여운 여자입니다. 수업 안여운료는 500만 원 이하로밖에 사용 못합니다. 수업할 때 안 여웠으니까.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같은 거 하면은 많이 또 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사를 수정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때는 공사 수정위 이렇게 해서 우선 두 문자를 암기를 합니다. 자, 수업 안여운료를 보면은 자, 이 종류가 쭉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수는 특수활동비의 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만들기 위해서 특자를 안 하고 숫자를 했죠. 여기도 특이 있고 또 기업 특별회계에 특도 있기 때문에 구분도 할 겸 또 말을 만들 겸 제가 수를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 문자죠. 자, 수업, 업추부입니다. 안보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 수업 안여운료는 500만 원 이하밖에 못 씁니다. 자, 다시 한번 특수활동비, 업추비, 안보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 같은 경우가 좀 해당이 많이 되겠죠. 그 외국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에 500만 원 초과 지급 가능한 경우 요 아래가 이제 500만 원 초과 지급이 가능하죠. 요것은 보면은 공사 수정료입니다. 공과금,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기업 특별 회계상, 그러니까 사업에 쓰는 비용이다 이거죠. 공사, 수사, 정보, 유인의 참석비. 이것은 500만 원 초과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500만 원 이하와 500만 원 초과를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